사람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고 며칠째 알아누워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가 죽었다는 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누가 처음 말을 꺼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그럴 줄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절차는 소박했고 무덤은 성박 공동묘지 한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 하나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장례가 끝난 뒤부터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마을 어귀에서 그와 닮은 사람이 보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헛것을 받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았다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한 사내가 직접 그를 마주칩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사람의 온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사내는 결국 그의 무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외면했던 진실을 보게 됩니다. 무덤 속에는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반드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죽었다고 부르지 마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결국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덤을 다시 찾았던 사내의 이름은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돌아온 그 남자, 이름하여 김첨지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김첨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도 없었고 집도 남의 것이었으며 자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 한 사람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알아눕기 시작한 것은 지난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심하더니 점차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약을 구하러 이 집 저 집 돌아다녔지만 가난한 살림의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방 안에 누운 채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첨지의 집에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드디어 숨을 거두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러 집을 찾았고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장례는 그날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관은 허름했고 상여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힘을 보태어 시신을 옮겼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무덤을 파고 묻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말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밤 첫 번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던 최씨 성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김첨지와 똑같은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해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도 같은 사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장에 갔던 행상이니 그 다음에는 나무를 하러 갔던 총각이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김첨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마을에는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눈의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서방은 이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김첨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상복을 입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김첨지가 죽었느냐고 말입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그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달빛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김첨지였습니다. 살아있는 김첨지였습니다. 그는 여위였지만 숨을 쉬고 있었고 눈을 뜨고 있었으며 박서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죽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김첨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았다고, 다만 죽은 것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박서방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김첨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죽을 만큼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자신의 아내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준다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첨지의 아내는 마을의 부자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이대로 가다가는 땅도 집도 모두 빼앗길 처지였습니다. 부자는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는다면 빚을 없애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의 압박이 심해지고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자 그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죽은 척만 하면 된다고, 잠시만 숨어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김첨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절박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는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치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 속에는 누군가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시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외곽에 혼자 살던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는 며칠 전 술에 취해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신경 쓰지 않았고 시신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첨지의 아내는 그 시신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넣어 묻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듣고 있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김첨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내는 장례가 끝난 뒤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었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한다면 시신을 바꿔치기 한 죄로 고발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내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김첨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첨지는 산속에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박서방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김첨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김첨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겠다고, 다만 살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서방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김첨지에게 말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야 한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가 위험해진다고, 자신 때문에 아내까지 벌을 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서방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룻밤을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분노했으며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몇몇 사람들이 몰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삽을 들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단단했고 작업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본 것은 김첨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시신이었습니다. 몸은 여위였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김첨지는 죽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그의 자리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무덤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관가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김첨지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을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의견은 분분했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느냐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김첨지와 그의 아내만으로는 이런 일을 꾸밀 수 없다고, 분명히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서방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김첨지가 말한 부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다음 날 그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살고 있었고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박서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돌려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김첨지에 대해 아느냐고, 그의 장래에 대해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일찍 죽었으니 불쌍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서방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김첨지의 아내와 친분이 있느냐고, 빚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정했습니다. 약간의 빚이 있었다고, 하지만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는 탕감해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서방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의 배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 단순히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김첨지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것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만약 김첨지가 죽는다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넘어갈 것이고 빚을 갚지 못하는 아내로부터 땅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었습니다. 부자를 고발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첨지가 스스로 마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김첨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이라고 소리쳤고 어떤 이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은 척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특히 부자에 대한 분노는 컸습니다. 그들은 부자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부자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첨지의 아내가 나타나 진실을 증언하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자신의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김첨지의 땅을 탐냈다고, 그래서 이런 계략을 꾸몄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관가에 고발했고 그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에 묻힌 거지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첨지의 가짜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조사를 시작했고 마을은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사 결과 거지는 자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김첨지와 그의 아내는 시신 모독죄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에 대한 가벼운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부자는 사기와 협박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김첨지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는 남편 옆에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결국 그들도 마을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욕심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부자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둘째는 진실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의 대가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확인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첨지가 죽었다는 말만 듣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서방은 이 사건 이후로 마을에서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친구를 도왔으며 동시에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는 언제나 성실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김첨지는 이 일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자는 처벌을 받고 나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땅과 재산은 일부 몰수되었고 나머지는 팔려서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마을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사건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죽은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욕심과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반드시 한 가지 규칙이 생겼습니다. 시신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시신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살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함께 도왔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조사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고,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김첨지는 그 후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김첨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두려웠다고 말입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지 않았지만 산속에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당당하게 햇빛 아래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첨지를 도운 것은 단순히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문만 듣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약자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사건, 그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 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표면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었고, 문제는 발생했으며, 실수는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조금씩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김첨지의 무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지의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 다른 곳에 묻혔고, 김첨지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념비였습니다. 거짓의 무서움을 기억하기 위한, 그리고 진실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한 표지였습니다. 해마다 그 무덤 앞에는 누군가 꽃을 놓았습니다.
누가 놓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김첨지였을 수도 있고 박서방이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마을의 다른 누군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꽃이 놓인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표시였고 반성의 증거였으며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무덤 앞을 지나갈 때면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왜 빈 무덤에 꽃이 놓여 있느냐고,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 가난한 부부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찾아낸 친구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생의 복잡함과 선택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죽었다는 말 하나에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래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었습니다. 마을은 그렇게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으며, 예전보다 더 정의로워졌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음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농담했습니다. 김첨지는 웃으며 그 농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서방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을의 조언자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를 찾았고, 그는 언제나 지혜롭게 답해주었습니다. 그는 김첨지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것은 마을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김첨지와 박서방,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손자에게, 손자의 손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말입니다.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되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김첨지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고, 어떤 버전에서는 귀신이 그를 되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죽었다고 부르지 말라는 교훈,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빈 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 꽃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꽃은 계속해서 피어나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을 되뇌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죽었다고 부르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삶에 대한 존중이며 진실에 대한 약속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많습니다. 첫째,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실수를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교훈은 수백 년 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장례가 끝난 뒤 돌아온 사건, 그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엔가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시대는 달라져도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며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